1989년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시험장. 본격 해군 무기체계 전문 시험장이 생긴다는 기쁨도 잠시. 지심도 이용에 대한 뜻밖의 지역 민원 제기로 시험장 건설은 위기에 봉착하고 만다.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바다에 해상시험장을 건설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최초의 해상시험장 건설의 주역들과 함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나라의 최초의 해상시험장 건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국가연에 근무하시며 해상무기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고 다양한 해상무기체계 연구 개발과 최초의 해상시험장 건설을 주도하신 송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태입니다. 국가연과 방산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며 수많은 무기체계를 개발하시고 우리나라 해상시험장 건설과 운용을 주도하셨던 박의동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의동입니다. 역시 40년 가까이 국가연에 근무하시며 각종 수중무기 체계를 개발하시고 최초의 해상시험장은 물론 동해시험장 건설 계획에도 참여하신 김웅범 부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웅범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시험장 건설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지심도 시험소 건설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의동 박사님, 우선 이제 지심도는 어느 곳에 있고요? 왜 그 당시에 이 시험소 부지로 결정이 됐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지심도는 그 남해에 위치하고 있는 거제도라는 큰 섬이 있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의 동쪽에 바로 붙어 있는 길이가 한 1.6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에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오래된 동백나무가 유명해가지고 현재는 관광지로도 꽤 유명하게 되었는데 우선 지심도 라는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심도라는 게 이제 지자가 오로지 지 한자로 그다음 심이 마음 심자니까 오로지 마음이다. 이게 마음 그 자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지심도의 선 모양이 마음 심자의 중간에 이 선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하늘에서 보면 마음 심자처럼 생겼다 해서 붙은 이름이 지심도입니다. 제가 그 해상시험장에 와서 보니까 그 국가연의 해군무기체계 개발본부를 창설하셨던 김운철 박사님, 손은택 박사님, 김영수 박사님 이런 분들 선배님들이 초기부터 그 시험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해역도 조사를 하셨지만 70년대 말 사진에 이미 남해안에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 전자통신 시험소 건설 부지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을 제가 사진에서 발견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전자통신 시험소 즉 그 부지를 남해안을 찾다가 제일 이제 80년대 초에 와가지고 미국하고 공동 연구까지 한 결과로 첫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 우리가 약 1년 전에 그 시험소를 이전한 거제도의 서이말 지역입니다. 지심도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서이말 지역을 그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에서 부닥쳐가지고 서이말로 결국 확정을 못 시키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곳이 지심도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지심도를 보면 사실은 당시에 국가연 시험소 부지로 선정할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은 그 지역 자체가 그 진해만으로 통하는 해군 군항의 중심지가 진해에 있기 때문에 진해만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이면서 관리권을 해군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연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무상 사용이 가능했고요. 해군은 이제 그 섬을 오래 간직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그냥 놀리면 또 지자체에서 달라고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연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언젠가 또 해군 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연에서 그 이제 사용 승인을 건의를 하니까 쉽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시험 환경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민가도 별로 없었고 관광객도 별로 안 오는 데다가 그게 자동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용하다는 거죠. 시험을 뭔가 전자통신 시험을 하려고 하면 주변이 조용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인데 시험장이 대체로 다 위치가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었고 또 표고가 높은 곳이 약 100m 정도 되는데 그 해방 전에는 일본군들이 남해를 제압할 수 있는 그 한 포대를 설치를 했었고 해방 이후에는 한때 그 밀수선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시야가 아주 넓고 좋습니다. 이게 시험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죠. 제적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담당을 하고 보니까 좀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뭐가 단점이었냐면 그 한전에서 공급하는 육상 전원이 공급이 안 됩니다. 전기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시설이 거기 또 없어요. 그런 또 단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섬이고 부두가 작다 보니까 큰 배 접안이 좀 어렵고요. 근데 작은 도선이 장성포에서 왕래를 하는데 그 기상 이제 배가 작고 섬 지역이다 보니까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험 일정을 잡거나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험 요원들의 교통편에 자주 끊기고 하는 그런 단절되는 그런 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소소한 불편함에 비해서 또 기본적으로 시험 평가할 수 있는 또 최적의 또 그렇습니다. 장소였다라는 말씀을 네네. 좀 주셨는데요. 김 부장님. 네. 그렇다 한다면 지심도 시험소는 그 당시에 어떤 시험을 좀 할 수 있었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어떤 규모나 어떤 시설을 좀 구비하고 있었습니까? 그 저희들이 한 거는 크게 보면은 좀 시설 보강 측면이 있고 그다음 장비 확보 측면이 있는데 당시에 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부두가 아주 초라한 부두가 있어서 우리가 시험선을 300톤급 이상을 건조로 하는데 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90편 규모로 부두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뭐 좀 히스토리를 좀 배경 설명하자면 중간에 태풍이 와서 좀 부서져서 다시 또 보강하는 그런 어려움도 사실 있었는데 지금 그 부두를 주민들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넓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민들 좀 민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낚시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건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옥탑층을 포함해서 시험소 건물 자체를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배경에는 2층은 저희들이 쓰고 1층은 원래 해군이 들어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전력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실. 그 다음에 군이 들어온다고 봐서 군 2개 분대가 들어오는 걸 돼 있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도록 경비실하고 숙소하고를 같이 경비실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포함해서 연금평 포함해서 뭐 평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아서 387편 규모의 건물을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센서 정확도 시험 체계하고 전자전 레이더 성능 시험 체계를 저희들이 그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과 이제 규모를 갖추고 이제 졌는데요, 네. 송 박사님. 네. 근데 이제 부지를 이제 선정한 다음에 또 적잖은 또 갈등을 겪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 거제도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험장 유치 반대 여론이 조금 있었었다는데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앞에서 박이동 박사가 설명해 주셨는데 지심도가 그 국유지이면서 해군이 관할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군 함정 성능 시험 평가를 실시하는 시설이니까 그 주민들이나 그 지역 행정기관에 전혀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이 공식 착공 일자인데 이상하게 91년 12월부터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지심도 주민 말고요. 거제도에 있는 주민들 사이에 지심도에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온다. 또 어마어마한 잠수함 기지가 들어선다. 이런 게 아주 활자화돼서 싹 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7월에는 그 거제군 그 당시엔 장승포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지역 유지들이 합쳐서 지심도 문제 대책위원회가 정식 발족을 합니다. 주민대상 설명을 해라. 그래서 2번은 연구소가 주관하고 2번은 국방부가 주관해서 4번이나 했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한 얘기는 뭐냐. 이 시험소는 군사시설이 아니다. 또 조그만 그 시험평가를 하기엔 시설에 불과하다.
그리고 10만 평인데 지심도가 거기서 한 7,200평만 쓰고 나머지는 출입이나 사용이 자유롭다. 맨 처음에 주민이 걱정한 거는 이제 군사기지가 되면 못 들어올까 봐. 그래서 그거를 뭐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아시는 분은 알지만 거제도에 유명한 장애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애강원이라고 아주 역사가 예. 몇십 년 된. 그 김인순 여사가 설립자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유지 중에서 저희 말씀을 믿어주시고 지역 여론을 바꾸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전혀 바뀌질 않았고 여론이 안 바뀌니까 그 지역 행정기관은 공사 인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사를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면서 국방부에서 감사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왜 공사가 지연되는지 보고하라. 직접 사람이 와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공사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예.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시설이긴 하지만요.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또 인근 그 반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지역의 이기주의 뭐 님비 현상으로 좀 보기에도 이제 초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갈등을 좀 이렇게 완화해 나가는 과정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 93년 2월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십니다. 예. 이게 중요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 대책위원회는 고향 출신 대통령이 됐다고 저한테 직접 이제 공사는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말로 끝나지 않고 주민 한 만여 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반대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에 청원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기 전날도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5명이 대표가 갔는데 물론 그 사이에 저희들도 이제 국방부 경유에서 뭐 내막을 다 설명하라는 자료가 만들어 오래라 해서 만들어서 청와대에다 보냈죠. 근데 의외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올라가신 분들이 기가 확 꺾여갖고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청와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심도 시험장은 그 함정 성능 시험이란 조그만 예산 규모 20억 원의 조그만 시설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그만 시설도 고향 주민들이 반대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 대표 5명이 그냥 예 하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게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12월에 대책위가 공식적으로 반대 활동을 중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데 이제 또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지심도 거주 주민들이 또 나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이제 그분들이 그 땅은 해군 땅이지만 심어놓은 농작물, 나무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공식 그 한국감정원 그걸 불러서 다 감정해서 보상을 해드렸는데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누구는 감정을 후하게 해주고 누구는 나쁘게 해줬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2번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그래서 공사가 또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심도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약속할 수 있었죠. 물도 드리겠습니다. 감귤도 팔아드리겠습니다. 또 지역 주민 중에서는 한 분을 우리가 채용해서 쓰겠습니다. 뭐 또 부두공사는 뭐 아주 크게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부수입이 감귤 농사고 주수입이 민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야 돼요, 관광객이. 그랬더니 그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공사에 지원을 해 주셔서 공사가 잘 됐죠. 그래서 계획 대비 약 2년 늦게 그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 지심도 시험소 건설하는 과정 여기에만 매달려도 좀 힘들 것인데 거기 또 지역 주민과의 어떤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느라 시간이 2년이나 조금 또 이 지체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거제도 주민 민원뿐만 아니라요. 그 시험장 건설 과정에서 이 지심도의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환경 보존 문제도 같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환경 문제나 또 이 지역민들 간의 이런 다양한 이슈별로 이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 어떤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 특히 지심도는 한려 국립해상공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원을 관리하는 그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세웠죠. 자연환경 훼손을 극소화하자. 그래서 아까도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심도 내에는 일반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 포대 건설한다고 좁은 길이 있는데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시멘트도 많이 안 섞고 뭐 조개 껍질 이런 걸 섞어서 만든 그 약간의 포장됐지만 시멘트로 좀 엉성하게 포장된 길이 있었고 그게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컵을 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길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부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길을 넓히면 그 길가에 있는 동백나무를 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운송업자를 찾았더니 누가 아예 그 길에 맞게 화물 운반차를 조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하고 어떻게 계약했냐면 요 차에 들어가는 벽돌이 몇 장 딱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한 번 올라갈 때 돈 얼마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을 그것도 많이 신으면 위험하니까 벽돌을 딱 거기에 싣어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동백나무는 지금도 아주 잘 크고 있죠. 또 우리 부진에 또 자생하는 동백나무가 또 굉장히 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아주 많은 돈 들여서 다 옮겼습니다. 벌채를 안 하고. 숙소 건물을 해군도 쓸지 모른다 해서 굉장히 크게 졌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의 그 학위 휴양 시절에 연수시설로 또 썼지만 그래서 그 화장실 세정수양이 많았는데 거긴 청정해역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뭐 저도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만 장기 포키식이라는 오염 그 처리가 있어요. 그게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그 오염수 나가는 걸 다 떠가지고 검사도 다 받았는데 오염수가 한 방울도 없고 청정해역으로 안 나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나무 한 그루라도 정말 함부로 벌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아주 좀 보람을 느끼는 아주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친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책적인 것이 또 들어가게 되고, 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부장님, 현재는 지금 이 지심도에 해상 시험소가 없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다른 데로 이전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심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 계획 수립할 때부터 요즘 대우조선이라 그러죠. 옥포조선에서 이 지심도를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호텔 같은 거 짓고 외국 사람이 오면은 좀 이렇게 접대도 하고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당시에는 장성포시고 지금은 거제시로 되죠. 거제시에서 이걸 어떻게 인수로 해가지고 좀 자기네가 활용을 하려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좀 넘어서부터는 계속해서 해군한테 좀 이관해 주라. 지속적으로 계속 문서를 보내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시험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부지를 빼고 가지고 가라. 최종 결론은 그랬는데 시험 부지를 빼면은 자기네가 사실 이용할 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우리가 제일 정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태격태격 하다가 저희들도 사실은 뭐냐면 지심도 살면서 배로 들락날락 하니까 참 불편합니다. 시험 잡았다가 캔슬해야 되고 그래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2013년에 와서 야 우리가 그러면은 당신 원하는 자리에 똑같이 시설을 지어서 옮겨줄게. 어떤 노? 장성 우리는 다른 데 안 된다. 아까 우리 박예동 박사님이 이야기했더니 서이마리만 수락할게. 그래서 그 거제시에서 다양하게 이제 육군 부지도 걸려 있고 민간 부지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환경 문제도 있고 그 한리해상 국립공원 쪽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자기의 노력에서 그걸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풀고 똑같이 지어서 이전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러면은 판매를 해라 해서 국방부 동의를 해서 거제시에서 2016년에
이 건물을 완공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 12월부로 그 지심도에서 서해마을 시험소로 옮겨갔습니다. 옛날에는 지심도 환경이 좋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그 대우조선소에 그 대형 함정들이 건조되고 계류도 되고 그다음 물동량도 지금 저 마산 쪽에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심도를 이용해서 시험하려 그러면은 상당히 함정이 와서 기동하는데 장애 요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해마을 앞바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많이 뭐 없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많이 완화됩니다. 그다음에 해발도 그 시험소 위치하는 해발도 지심도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시계 확보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옮긴 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게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상태만 받쳐준다면은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좋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 궁금한 게 실제 이제 서해마을로 시험소를 이전하고 나서 어떤 좀 발전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소는 등가적으로 주었고요. 그 우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육지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의 뭐 가동성이라 그럴까, 또 가용성이라 그럴까, 이게 굉장히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그 저희들이 옮기면서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걸 좀 페이버를 받아가지고 RCS 장비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S 장비 개발되면은 지심도에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삼정 RCS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고 IR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서 6회 공군이 필요한 적외선 시험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RCS 그다음 IR, 수중의 우리 방사소음, 소위 말해서 함정에 대한 스텔스 시험 능력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옮기면서 저희들이 전투 체계를 함정의 전투 체계를 개발하는데 LBTS를 설치할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LBTS는 뭐냐 하면 육상에 그 전투 체계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 해상의 항공기나 배가 다니면서 하고 시험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LBTS입니다. 육상 전투 체계 육상 시험 장치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상을 보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서해마을에 다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전투 체계 쪽도 저희들이 새로 개발하면은 아주 원활하게 쉽게 시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지심도에서 서해마을 이동하면서 경치는 좀 희생을 했지만은 시험 능력 측면과 어떤 가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전되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전화위복이 돼서 훨씬 더 좋은 조건과 또 육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또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해상 시험장에서는 과연 어떤 시험이 진행될까? 해상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평가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중에서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체 소음을 줄여야 한다. 해상 시험장에서는 적의 소나 탐지체계에 의해 아군 함정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상함이나 잠수함의 작동 및 속력별 방사소음의 수준을 평가하고 소음 원인 및 식별 정보를 분석한다. 또한 추진 계통이나 탑재 기계류, 통풍 계통 등 함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특성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아군의 소음을 줄이는 것이 수비의 최선이라면 적의 소리를 듣는 것은 공격의 필수 과제다. 해상 시험장에서는 소나의 표적 탐지 정확도와 탐지 성능 예측 변수 등을 측정하는 음향 탐지 성능 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적외선 신호 측정 시험과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나 전자 광학 장비 그리고 소나의 탐지 표적에 대한 거리 및 방위 정확도를 측정하는 센서의 정확도 시험. 마지막으로
함정에 탑재된 장비들의 전자전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 시험장에서는 개발 중인 무기 체계의 성능 평가 시험뿐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함정과 무기 체계가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장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시험들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 땅과 우리 바다에 우리만의 해상 시험장이 있어 가능한 일들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박유동 박사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첫 해상 시험장이 단계별로 건설이 예. 되었다고 하면서 1단계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좀 쭉 들었습니다. 근데 2단계 건설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이 더 보완됐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1990년에 착수됐던 그 해상 시험장 건설 사업이 약 6년 지나고 나서 1996년 1월에 이제 2단계 건설로 이어지는데 용어가 자꾸 건설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조금 혼란은 있습니다. 또 뭐 그 저 육상에 집 짓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가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시험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또 시험 기법을 더 발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장 2단계 건설을 통해 가지고 많이 개선된 시험 능력이 뭐냐면 그 함정의 특수 성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수중 방사 소음 측정하고요. 소나 정확도, 전자전 시험 능력, 수중 폭발 충격 시험 등등 지금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시험 능력들이 2단계 건설에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능력 보강이 많이 있었고요. 능력 보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1단계에서 확보된 능력하고 또 2단계 확보된 능력하고 합쳐가지고 해군의 그 신조 함정, 새로 만들어지는 함정뿐만이 아니라 정기 수리를 마친 오버홀 했던 함정들까지도 많은 성능 시험을 수행을 했었죠. 그때부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갔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새로 신조된 그 소해함이 있었는데 소해함의 수중 폭발 충격 시험을 실시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해함에다가 실제 사용되는 그 해군의 기뢰, C마인 약 1000파운드 되는 굉장히 큰 기뢰를 싣고 나가가지고 남해 해상의 그 시험 회의에 가가지고 수중에다 기뢰를 부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일정 거리 떨어져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뢰를 폭파시키면 이 배에 강한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그 선체에 소해함의 선체가 어떤 충격을 받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장비가 살아남고 어떤 장비가 죽는지 그런 시험을 몇 차례 실시했었죠. 제가 당시 양양함에 타고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수중폭발 충격 시험은 제법 거리를 떨어져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시험을 실시했고요. 미국 같으면 그 함정을 개발할 때 이제 어떤 시리즈 1번 함들은 대체로 다 수중폭발 충격 시험을 실제로 실시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때 2000년 무렵에 실시했던 그 수중폭발 충격 시험 이후로 아직 우리 해군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2단계 건설을 통해 가지고 시험 능력과 시험 장비 확보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능력이 보강됐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국가의 대양 시험장은 발전을 했는데 그 대체적으로 보면 2007년과 2012년 그 무렵에 수명이 다 됐던 그 선진호하고 보조시험선 지시모를 새로운 시험선으로 설계 건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제 시험 소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먼 거리를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시험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약 1300톤급으로 배를 키우고요. 그 특히 중요해진 것은 전기 추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 배가 상당히 진동 소음이 적어져서 이게 조용해졌기 때문에 시험 환경이 아주 개선되었고 또 그 배를 그 탑승하는 승조원들이나 시험 요원들의 거주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 배를 이제 그 요구 조건, 사양을 연구원들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까다롭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류 대형 조선소들이 그 배의 입찰에 참여를 안 했어요. 지금 도저히 만족 못 시키겠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그 청해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험 능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보조시험선도 미래를 건조해가지고 그 지금은 함정의 특수 성능이나 또 소나 성능 시험 분야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후로 계속 발전해서 지금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 결과의 신뢰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2단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성능이나 이런 평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보강이 좀 됐는데요. 김 부장님. 근데 이제 해군 함정과 무기 체계가 발전하는 만큼 이 성능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 뭐 이런 기능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서희말 시험소 신규 건설 이후에요. 이제 새롭게 이 건설 중이거나 혹시 계획 중에 있는 이런 어떤 해상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죠. 현재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해상 시험장에서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중운동 추적 체계를 제외하고는 발사 전 단계까지 시험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이제 CSSQT 같은 종합 발사 시험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 가서 막대한 비용을 제가 보기로서는 KDX3급을 세척하는데 100억 이상 시험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면은 이제 실사까지 시험을 해봐야 완벽한 성능 검증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동해 시험장 사업입니다. 근데 왜 동해냐 하면은 서해는 아시다시피 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남해도 복잡합니다. 사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200km 사거리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동해입니다. 유도탄 같은 거 쏜다면은 마침 동해에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훈련 공력이나 해군의 훈련 수역이나 이런 것 등이 잡혀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 수심도 깊어서 잠수함 활동도 잠수함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동해 쪽을 저희들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도탄을 실사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겠느냐, 해역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조사해서 해군하고 협의도 몇 차례 하고 이래서 동해 쪽으로 시험장을 건설하자.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이 이제 탐지 단계부터 마지막 명중 단계까지를 전부 계측을 해가지고 측정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자. 대상이 뭐냐? 유도탄, 유도무기, 함포, 그다음 수중에 다니는 어뢰, 기뢰, 잠수함 등을 포괄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동해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제 그걸 시험을 저희들이 지휘 통과를 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시험장 본부.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장비 체계입니다. 시험장 본부는 저희들 정확한 위치는 좀 밝히기 곤란하고 동해시 인근에 군과 가까운 거리에 동해시 인근에 저희들이 자리 잡아서 금년에 건물을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주요 시설은 통제센터 해가지고 시험 지휘 통제하는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 분석하고 시험 장비 쪽에 개발 연구하고 정비하는 시험 통제센터, 그다음 시험 장비 보관 정비하는 운용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탐지하고 통신 서로 데이터 교환하는 안테나동, 그다음 기숙사 이런 것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과로 본다면은 저희들이 확보하면은 CSSQT를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개발한 무기 체계를 저희들이 동해에서 탐지 단계부터 명중단계까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시리즈로 다 볼 수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밝히기 때문에 아마 피드백이 빨라서 개발하는 사람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무기체를 갖고 있더라도 잘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량적으로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군 훈련 지원을 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는가를 저희들이 밝혀서 줌에 따라 만약 그것이 훈련 부족이라 하면은 훈련 방법이나 재훈련 시키거나 해서 전력 증강에 아무튼 전력 증강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단계 완료는 아마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소 지연됐기 때문에 2021년, 22년 정도에 아마 1단계 완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말 시험소에 비해서 동해 해상 시험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종합적인 측면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2012년 림팩 훈련 참가 직전 대한민국의 두 번째 이지스함 율곡 22함의 전투체계 종합능력 평가 실시. 약 1조 원을 들여 건조한 이지스함의 전력화를 결정할 시험. 장소는 한국이 아닌 미국 태평양 유도무기 시험장. 문제는 시험 비용. 미사일 한 발 시험 비용만 약 48억 원. 이지스 체계 전반의 성능 시험을 위해서는 약 130억 원 소요. 더구나 시험장까지 오가느라 3개월의 전력 공백 발생. 우리 함정의 전투 체계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고스란히 미국에 공개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 사거리 200km 이상의 해상 시험장을 갖추지 못해 겪었던 지출과 공백과 노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전, 동해 해상 시험장. 우리 해군의 함정들이 마음껏 쏘고 달리며 전투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 전력의 새로운 단련장. Coming soon.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박 박사님, 이제 해군 전투의 핵심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함정을 또 우리가 꼽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 시험장을 운용함으로써 해군의 신규 함정 이 건조 개발에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험 평가 능력이 연구 개발 능력이다라고 이제 선진국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시험 평가의 어떤 의의를 자꾸 합격, 불합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또 일부 분위기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시험 평가의 의미나 중요성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기 체계를 함정뿐만 아니라 일반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에 어쨌든 개발 초기에 개발 전체 그림, 픽처를 우선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초기 개념 정하거나 설계를 할 때 무기 체계의 배기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험 평가가 중간에 끼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컨셉이나 설계 때부터 시험 평가가 고려돼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좀 젊을 때 이런 그 초기 설계 회의에 참석해서 보면 사양을 일부 변경시키는데 그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시험 평가를 하지요? 라면 갑자기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양을 결정하거나 개념을 정하거나 뭔가를 기준을 정할 때 반드시 how to test and evaluate 할 것인가 하는 걸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이제 예를 들면 폭발력이 강해야 한다. 뭐 물에 잘 녹아야 한다. 이렇게 사양을 만들면 시험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는 강하다고, 누구는 모자란다고, 누구는 약하다 할 거잖아요. 결국은 계량화, 수치화, 구체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평가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컨셉 잡고 초기 설계할 때부터 요구 조건이 구체화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애매하게 합격 불합격 시비가 거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해상 시험장을 중심으로 그 함정 해상 시험 평가 능력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얻는 효과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 시험 평가 능력이 발전해서 신뢰성이 많이 확보됨으로 해가지고 시험 결과에 대한 논란, 악유가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함정이든 무기체계든 초기 사양을 정할 때 이제 어떻게 시험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그렇게 구체화 체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무기체계를 해외 수출할 경우에도 이제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양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애매하게 뭐 굉장히 강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수치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그 설계자나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그 시험평가 결과가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모든 게
그 계산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가끔 가다 이제 추정도 하고 가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올까? 누구는 1.1을 주장하고 누구는 1.3을 주장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1.2가 나올지 1.4가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팩터들이 많습니다. 설계할 때는. 이게 이제 시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밀하게 계측이 되면 나중에 다음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 수치로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즉 피드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그 시험장이 많이 발전을 하고 능력이 또 많이 올라간데 불구하고 피드백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냐면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평가 능력이 발전됨으로 해가지고 이게 꼭 신조함, 새로 만드는 함정의 성능 충족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 쓰이는 것만 아니고요. 함정이 이제 정기적으로 오버홀, 즉 상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새로 대폭 수리된 함정에 대해서도 송목사님 아까 지적대로 센서 정확도 시험 이런 걸 실시해가지고 정비태세 유지에 또 많이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손으로 우리 함정의 모든 성능을 다 계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상대 무기나 상대 함정들이 얻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어급 잠수함이 동해에 내려와 가지고 자초를 해 가지고 적성 무기를 우리가 하나 가지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 우리의 상대 함정이나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우리의 시험평가 능력을 가지고 시험평가를 해서 적을 알게 되는 것이고, 혹은 무기는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자료를 입수하면 시험평가 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가지고 그 무기체의 성능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100%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분석을 함으로 해가지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런 능력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분의 패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결국 이제 해상 시험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이제 해군력 이 전투력에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함정 건조 또 기존에 있었던 함정을 고쳐서 쓰는 과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준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김 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상 무기 연구 개발 능력에는 영향을 상당히 줬겠죠?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송준대 박사님 만든 시험전 때문에 사실은 연구 개발할 때 굉장히 적게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뭐 해군 함정 차출한다든지 이러면은 우선 뭐 배를 내준다 하더라도 인터페이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우리 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서 시험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미 저희들이 우리 배라는 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할 거라는 게 이미 개발 단계에서 이미 결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순기가 굉장히 잘 단축하고 좀 적절하게 갈 수 있었다. 지연 없이. 그런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함정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정량적으로 자료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군이 배를 인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뭐 기준이 없잖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배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건조를 했는데 다 그래도 인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뭘 좀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걸 저희들이 기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시험장을 만듦에 따라서 가장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험 평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관련되는 기술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앞서 두 분이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는 기술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CSSQT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동해 시험장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다 그러면 어떤 무기 체계를 저희들이 개발하더라도 그걸 적절히 우리가 시험평가하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더 가속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편을 전부 다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주셨는데요.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해상 시험장 건설하는 것은 우리 이 국군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전력을 증강시켰고요.
또 우리 이제 국방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인프라를 이제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구축된 이 자산을 앞으로 더 이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은 이 분야에 이제 연구를 하셨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셨기 때문에 풍부한 이제 경험을 이제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해상시험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웅범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실제 사업 계획서를 구성하신 분이 이 김영수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장의 씨앗을 아마 확실히 땅에 심으신 분은 김영수 박사님 같고요. 저희들이 그걸 키워서 시험장이라는 것을 이룬 게 아마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저희들 표하고 싶고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서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분야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그다음 이게 정의로운 국가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험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쭉 우리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방 차원에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박유동 박사님께서. 2000년 무렵에 제가 시험장 근무를 할 때에 하루 해군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았는데 이 함대에서 이제 배치가 끝나고 진해항으로 입학하는 전투함이 언제쯤 그 지심도 시험소 근처를 통과할 테니까 혹시 거기서 위협 전자파를 쏘줄 수 있느냐, 그래 가능하다, 한번 해보자. 그래 해가지고 그 배가 지심도 해역을 통과할 때에 그 배는 일단 전투 배치를 시키고 모든 장비를 다 온시킨 상태죠. 근데 성조원하고 함장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위협 전차가 날라올지를 모르고 해군하고 저희들은 알고 있죠. 통과를 하면서 이제 불시에 지심도 시험소에서 그 위협 전자파를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직접 포나 미사일이 날아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격을 받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결과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훈련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왜 드리냐면 시험 평가도 중요하지만 송 박사님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이런 전비 태세 유지나 훈련에도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다. 그 사실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해양시험장 이름이 이제 해양시험장으로 바뀌었는데 해양시험장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해군하고도 협조를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모든 시험 자료가 정말로 데이터베이스화로 잘 정리가 돼가지고 잘 키핑이 되고 있고요. 또 해군의 관련 부서나 부대하고도 잘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료의 활용 문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할 때도 보니까 쌓여있는 자료가 저는 너무 보배 같아요. 정말 보석 같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시험장 자체의 능력으로는 안 돼가지고 저는 저 뜻을 못 이루었지만 그 가끔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연구소들에서 그 수중 방사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관들은 군사 보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이쪽 계열보다는 좀 다소 상대적으로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들의 오너십, 그러니까 그 관할권이 사실 해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해군도 쉽게 줄 수는 없죠. 보안 문제 때문에. 근데 이 그 시험 결과에 대해서 설계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시험평가 결과만 가지고 안 되고 이거를 갖다가 설계에 피드백할 수 있게 자료를 누군가 만들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함정을 우리가 개발할 때에 기술 관리를 하는 부서나 기관에서 이 자료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훌륭한 설계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분들은 이 자료의 중요성을 알고 종종 시험장에 와서 자료를 가져와서 분석해가지고 무기 개발에 쓰는데 함정 개발하는 쪽하고 기술 관리를 하는 측에서는 이 자료의 그 중요성과 그 가치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계로의 피드백 분야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게 마지막 제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송춘태 박사께서. 예.
지금 방금 먼저 이동 박사 말씀드린 대한 좀 첨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가 워싱턴 DC에 있는데 NSRDC, 지금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거기에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몇 분이 근무하셔요. 근데 그분들도 유일하게 들어가보지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문이 3개입니다. 통과하려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국 함정에 대한 소음, 진동 측정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만 해도 자국의 함정에 대한 소음 측정 자료는 방사소음 같은 거는 1급비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동 박사 말씀은 100번 오르나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안은 유지하면서 피드백할 거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첨언을 드리고요. 꼭 한 가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바다에 나가보면 기상 상태가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아주 맑았던 날이 그러면서 해상 상태가 갑자기 아주 거칠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준비를 해서 시험을 나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마치고 싶은 그 유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주 위험해지는 것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험 요원들이 안전제일제의 원칙을 잘 지켜서 안전 지침이나 수칙을 잘 지켜서 또 아까 김은경 실부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겸허한 마음을 꼭 가지고 시험을 아주 해서 그 해상 시험이 정말 안전하게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수행됐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3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